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석훈입니다. 교육을 소재로 접근하는 인문학 수업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교육의 철학과 역사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연구물들을 배경으로 많은 동서고금의 교육 사상가들이 교육의 목적은 자기 실현이다, 자아 실현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그런 저의 공부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철학과 역사라는 학문적인 방법론을 동원해서 어떻게 사람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자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동양의 전통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영향이 컸었던 유교의 성리학의 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리학에서 거경, 궁리 등의 개념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발현하기 위해서 무슨 주장을 하는지 현대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을 그 예전에는 고대 사회 또 조선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명을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동양뿐이 아니라 서양에서 사는 사상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경궁리에 덧붙여서 조금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서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 수업 초반에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주제를 환기하곤 했는데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몇 주 전 수업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나다운 나가 되는 것 또는 나다운 꽃을 피우는 것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자기 실현의 길에 오르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하신다면 그 길에 오르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된다.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이 선결 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우리가 동서고금의 사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은 성리학의 거경궁리의 원리였었죠. 경에 거함으로써 이치를 궁구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뭐 설거지하기에 완전히 몰입하기 한 번에 한 가지만 해가지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 같은 일상 속에 숨어 있을 우리의 본질을 눈치채기 만약에 그 본질이 사랑이다 하면 사랑을 눈치채기가 거경궁리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경궁리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행위라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나 자신이라든지 이렇게 인간,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렌즈이긴 한데 이것을 그보다 좀 더 넓혀서 이 세상을,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성리학에선 이런 원리를 제공했었던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경물궁리, 경물치지 뭐 두 가지로 말을 하죠. 뭐 한자만 보자면 경물이라는 것은 사물 하나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물 하나, 이 사물 하나에 완전히 또 몰입함으로써 나를 집어넣음으로써 마치 경하는 것처럼요. 마음 챙김하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집어넣어서 알매 다다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물궁리, 거경궁리하고 그 원리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함의하는 바가 많고 이 원리에 대해서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단연간 저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동원했었던 그 개념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것은 이제 제가 사실 원래 고안한 것은 아니고 존경할 만한 미국의 원로 시인이자 농부인 웬델 베리 선생이라는 분이 현대 과학주의가 초래한 메마른 심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농부로서의 자신이 생명체를 바라보는 자세를 설명했었던 그 이야기에서 제가 좀 빌려온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시인이자 농부인, 시인, 농부 그러니까 꼭 옛날 사람 생각이 나네. 어쨌든 시인이자 농부인 그분이 생명체, 자연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경물치지하고 굉장히 원리가 흡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빌어서 경물치지를 설명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자연의 생명체, 새가 한 마리 날아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상상을 해봐 주세요. 저 들판에 나간다, 새가 이렇게 날아온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학적인 태도로 이 새를 이해하는 것, 또 하나는 경물치지 또는 경물궁리, 이 경물의 원리로 새를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자세라는 것은 이런 자세예요.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오는 것은 지금 이 기후에 이 시절에 이러한 지형에서 저런 종류의 새가 날아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 새는 무슨 까치과에 뭐 어디에 속한 무엇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백과사전에 한 항목처럼 이렇게 읊푸는 것, 그것을 냉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경물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주관적으로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그 새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저기 새가 날아오면 저 새는 왜 오늘 나를 찾아왔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약간 너무 과대망상일 수 있으나 일단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하고의 관련성을 가지고 내 앞에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또 애정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까치과에 무슨 새 이게 아니에요. 저 예쁜 새는 왜 오늘 나한테 무슨 사연을 전해주러 왔을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상주의적으로 본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그런 자세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는 것하고 경물적으로 볼 때 어떠한 함의가 생기냐면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걸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의 내리고 분류화하고 체계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식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저 새는 무슨 뭐 독수리과의 무슨 새이고 거기에 항목에 어디에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생태계에서 어느 위치에서 뭐 이런 유전자가 어떻게 그 계승이 되고 또 뭐 이런 식의 체계화해서 지식과 정보를 체계화해서 설명하는 것이 능합니다. 경물의 자세는 그걸 잘 못해요. 경물의 자세는 그 대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주관과 애정을 가지고 볼 때 존중하고 배려하고 돌봄을 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쁜 새는 나한테 오늘 무슨 사연을 전해주려고 왔을까?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그 새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쁘게 보는 것이고 애정을 투여하는 것이라 또 다음에도 내일도 나한테 날아와서 이렇게 사연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돌보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뭐 회의하고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놀라지 않고 여기 또 머물고 또 올 수 있게 만들까? 뭐 새 모이를 찾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할 때 이 결과는 어떤 식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냐면 과학적으로 볼 땐 이렇게 정보가 남게 돼요. 추상적 정보라는 것은 물질화한 그 물질 정보를 객관적으로 문자로 적은 것을 추상적 정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에 한 항목을 채워넣는 것 같은 것이죠. 이런 지식을 잔뜩 축적할 때 우리는 과학의 정보를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힘을 점점 키워가게 되겠죠. 경물은 그런 관점을 키우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경물의 관점으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구체적인 생명체가 하나 생명체를 경험해 보는 것, 뭐 이런 그 기억 경험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공생 경험, 함께 살아본 경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함께 시간을 나눠본 뭐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이거를 여기 사두 순다 싱이라는 분은 과거에 인디아의 유명한 기독교 선교사예요. 인디아는 기독교가 소수 종교죠. 근데 그 기독교 전파하는데 자신을 바친 굉장히 그 성자 같은 인물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이제 기억이 나서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한 과학자가 손안에 새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새의 몸의 어떤 부분에 새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생명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새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그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생명이 이해할 수 없게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새를 갈랐으니까, 해부했으니까 생명은 나라가 없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를 해부한 그 과학도는 그 시각이 생명이란 하나의 물질이다. 하나의 입자이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물적인 시각은 생명체를 입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 생명체하고 함께 살아본 것. 그것을 바라보고 예뻐하고 갈등을 겪거나 함께 뭘 해보거나 뭐 이런 모든 기억, 이런 게 그 생명체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물의 관점이에요. 제가 이게 쉽게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가장 경물을 현대 과학하고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 대신에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다라고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개를 입양하면 이 과학적인 자세를 보나요? 이 개는 무슨 예, 개 종류가 뭐가 있나? 개 종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 개는 뭐 치와와과의 무슨 개로서 생존 기대는 뭐 8년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개를 키울 때 이 아래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관과 애정을 갖고 돌보는 것이에요. 우리 예쁜 새끼, 똘똘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면서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좀 제 생각에는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감정을 투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개를 그렇게 정을 다 들여서 7, 8년 동안 함께 동거를 하면서 그 개에 대해서 알게 된 것하고 개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을 흡수한 것하고 어느 쪽이 더 그 개에 대한 진실한 알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둘 다 타당한 알미일 것입니다. 둘 다 그 개에 대한 타당한 정보일 것이에요. 근데 둘 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과학적인 시각으로만 볼 때는 결국은 알아내기 위해서 해부를 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체를 잃게 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성리학에 너무 빠져서 경물을 너무 중시했기 때문에 경물 지지를 중시했기 때문에 과학을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개화기 때 근대화 기간에 서양 문물을 따라가는데 그게 매우 힘겨웠었는지 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을 존중하고 과학적인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과학이 발전해 나가는 길에 있어서 아래의 자세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현재의 생태계를 걱정하는 현대 사상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까 거론한 웬델 베리라는 농부 시인의 그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기본으로 삼고 앞으로 이 세상을 이해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생명체들이 귀하다는 거, 그들은 살아있음으로써 가치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마음가짐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리학이라든가 동양의 전통 사상이 여전히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보태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그림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 지난번에도 거경궁리 이야기할 때 또 성리학 유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현대 우리 시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궁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유교가 조선시대 때 여성의 권리를 탄압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친 데 기여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게 과연 유교의 본질인가? 아니면 유교는 보편 인류, 즉 남녀건 아니면 가난하건 그렇지 않건 한국인이건 다른 인종이건 차별 없이 인류라면 모두 안에 내재됐었던 보편적인 가치, 의미, 원리에 대해서 궁리하는 그런 학문인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거경궁리와 경물궁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우리가 계승해서
그것으로부터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옛 것으로부터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작고한 신화학자인 조스 캠벨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의 저로서는 그 기준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옛 전통을 갖고는 유일한 방법은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쇄신하는 것뿐이다. 즉, 옛 전통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다 물려받는 게 그게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전통에는 핵심, 본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 수용해서 적용시키는 게 전통을 가꾸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사를 지낸다는 전통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물려받는 게 홍동백서 이런 그 음식 놓는 그런 규칙, 규율 이런 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의 본질이 뭐냐를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을 물려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제사의 본질이 뭘까요? 뭐 거기까지 뭐 제가 오늘 나가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조상께서 물려줘서 내 안에 갖게 된 여러 가지 성향, 성질, 재능 뭐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뭐 이렇게 먹고 살면서 그 일족을 유지하고 거기서 어떤 가치관과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배움 같은 것을 창달할 수 있게 된 데는 다 선조의 공덕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조상 숭배라고 유치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또 후대들한테 전해주는 그러한 귀한 예식으로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이제 쇄신이라고 친다면 아예 그 제사를 조선시대 때 했던 그대로 격식을 맞춰서 하는 게 그게 과연 올바른 제사 정신의 계승일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그건 제 의견이고요. 저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제가 여기 이제 세계 시민하고 from Korea라고 쓴 게 한국 출신의 한국 태생의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써놓은 것인데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향했으면 하는 바라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뭐 제 세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 세대는 이제 갔으니까 그 후대들을 중시해야 되겠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비좁은 한반도 안에서 아웅다웅만 할 게 아니라 좀 전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서 뭐 취업도 그렇지만 활동도 그렇고 뭐 그냥 돈 버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적인 예술적인 활동까지도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아서 좀 더 그 광활한 그런 정신 상태로 확장돼 나가기를 좀 바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세계 시민이 된다 하더라도 출신은 한국이란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문화,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우리가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유교도 들어있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걸 무시하고서는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나를 온전히 키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계로 나가고 어떤 사람 중에서는 한국하고 빠이빠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은 한국에서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한국의 뿌리라는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자신이 보다 더 큰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육의 철학과 역사로 자기 실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공자의 화이부동이라든가 위기지학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자의 사상 또 그 거경공리 성리학의 사상 이런 것도 가장 본질적이고 귀한 나를 실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면에 있어서 자기 실현 사상이라고 전 주장을 하겠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번엔 여기 잘못 눌렀다. 서양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냈을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서양, 동양 이렇게 우리는 흔히 세계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게 충분히 세계를 이렇게 포괄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서양도 아니고 동양도 아닌 세계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아프리카는 서양이에요, 동양이에요? 양쪽에도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미, 중남미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물론 거기는 서양이 그 제국주의적인 팽창 속에서 식민지로서 오래 지배했기 때문에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짙게 배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바탕에 깔린 동양도 서양도 아닌
아메리카의 문화, 문명이 또 있었었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 동서양으로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의 실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 시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흔히들 이야기하는 동양 서양으로서만 자기 실현의 사상을 좀 논해 보겠습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아프리카와 남미의 자기 실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단편적인 건 몇 개밖에 없어서 그것은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또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보는지 접근하기 위해서, 모처럼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여기 제시해 볼게요. 다음에 두 서양인은 누굴까? 이 물음을 한번 보시고 답을 알아맞혀 보십시오. 두 사람 다 동시대인들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이었다. 두 사람 다 가르침을 글로 남기지 않아서 제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 다 강한 자기 확신에 기초하여 말함으로써 대중을 사로잡거나 경악에 빠지게 했다. 두 사람 다 자신보다 더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를 대행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믿었다. 두 사람 다 불의와 타락을 비판했고 공동체의 권력에 도전했다. 두 사람 다 이런 활동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두 사람 다 죽음을 피할 방도를 알았으나 죽음으로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믿었다. 두 사람 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고 사후에 엄청나게 많은 추종자를 만들었다. 이 두 사람은 누굴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답을 생각들 하셨나요? 제가 답을 수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공개를 하겠습니다. 맞췄는지 보십시오. 소크라테스,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 예수, 나자렛에서 태어난 기독교의 교주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이제 기독교의 모태가 되신, 기독교를 사실 창시하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여겨지는 분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나신 예수.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 그 예수 사후에 그 다마스커스 출신으로 로마까지 진출했었던 사도 바오로라는 사람, 바오로가 그 기틀을 세웠다라고 보고 있죠. 어쨌든 그 기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바울과 그 사도들이 기독교 기틀을 세우고 결국 로마에서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서 로만 카톨릭의 기초를 다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면서 이제 16세기 지나서 개신교가 생기고 뭐 그런 역사들을 알고 있죠. 자, 아무튼 지금 이제 두 인물을 들었어요. 이 두 분 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두 분이시죠. 또 누가 있냐면 공자하고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분 빼놓고 이 두 분이 여기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나자렛 출신의 예수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두 분이 서양 문명, 문화에 있어서 굉장한 대표성을 띈 그런 분들, 사상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양을 이해함에 있어서, 서양 2000 수백 년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두 분을 빼버리면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그거는 서양을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구멍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을 이해함으로써 서양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두 분이 훌륭하시고 뭐 성인 아니 뭐 예수께서는 성인을 넘어서 신이시지만 그런 위대한 면은 다 이해하고 있지만 뭔가 그 분야가 다른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종사라고 말하면 이상하고 종사보다는 그 자신을 바친 분야가 이 소크라테스는 우리 흔히 철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철학.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전문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예수는 철학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사람은 예수가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상적으로 예수는 철학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세주, 메시아,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야가 이쪽은 철학이라는 학문 분야, 이쪽은 종교라는 또 다른 분야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두 분야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지역과 시대가 다른 데서 활동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행보와 행적, 운명이 너무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아마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이런 운명을 맞게 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당대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후대나 돼서야 겨우 이제 따라가는 그 추종자들이 생겨서 그분들의 깨달음, 깨침이 그 이후로 수천 년을 내려오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을 기초로 서양 사상에 다가가고자 하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퀴즈는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책에 나온 것이에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과거에 읽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노르웨이 출신의 작가로 기억해요. 요스타인 가더가 소피의 세계라는 것은 서양 철학사를 이렇게 소설의 형식으로 보여준 굉장히 재미있는 책으로서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서양 철학의 역사를 흔히들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옛날서부터 제시되는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으로 계보로 뭐 쭉 나오면서 한 사람이 무슨 얘기했고 뭐 그런 식의 설명하는데 그런 피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깊이 있게 논하는 서양 철학 개론서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이 저자가 사용했었던 퀴즈를 제가 빌려와서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자, 이런 명화를 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그 다른 분야를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림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에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중에 이 그림을 안 본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과서나 참고서 이런데 그 표지로 너무 많이 이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는 것은 아테네 방금 말씀드린 소크라테스가 활동했었던 도시국가죠. 그리스에. 그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학문, 철학, 과학적인 그런 논의 연구가 굉장히 이제 흥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물 또는 이런 장소에서 학문을 논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학교 이름이 이제 School of Athens하고 이게 아카데미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아카데미가 이제 학문을 논하는 곳을 흔히 아카데미라고 얘기하는데 그 명칭이 여기서 효시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인물을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인물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고 머리도 이렇게 벗겨졌죠. 이분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서양 철학 역사 2000년의 그 큰 줄기를 세웠다라고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서양 철학가인데 플라톤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있고 또 플라톤 옆에는 플라톤의 수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 철학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플라톤은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그러니까 초월계, 절대불변의 초월계를 얘기하는 이데아 사상을 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손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현실주의적인 윤리관 같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또 사람들이 논하기도 합니다. 여기엔 나온 그 인물 하나하나가 다 라파엘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철인, 문인, 사상가 이런 사람들을 그 모델로 해서 그린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공부하는 분위기란 거예요. 철학적인 토의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성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성적이고 이지적이고 지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무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아테네의 전통에서부터 뻗어나온 어떤 그 문명의 줄기를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좀 설명을 제가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까지 퍼져나간 그런 문명의 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문명하고 함께 통합이 되면서 그 이후로 굉장히 그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자극하는 그런 문명의 줄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서양의 철학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지성을 중시하는 과학의 전통이 태동됐다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것을 헬레니즘의 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줄기의 원천으로서 누굴 볼 수 있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지목할 수가 있겠어요. 좀 단순히 말하자면 소크라테스 혼자서 만든 전통 결코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아까 소크라테스가 대표한 그 문명의 줄기를 헬레니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예수께서 제시한 그 문명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이 그림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명화고 제목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것도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뭔지 아시죠? 재림 예수, 부활한 예수. 예수께서는 30세 좀 넘어서 그 십자가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이제 사흘 있다가 부활하셨다고 합니다만, 그러고 다시 하늘나라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늘나라 계신 걸로 알고 있는 그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왜 다시 오셨냐?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게 역사의 종말입니다. 마지막이고, 아마게돈의 그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분이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돌아가셨을 때보다 훨씬 몸이 좋아지셨죠. 천국에 계셨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지금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떨어뜨려서 여기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고 선한 자들은 위로 보내는 것입니다. 나쁜 놈, 좋은 놈 가르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고 이것은 뭐 무시무시한 날이죠. 특히 나쁜 짓을 한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날이 되겠죠. 영원히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는 날이니까. 이게 방금 보신 그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 아카데미의 그림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아카데미에서는 사람들이 지적으로 토의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성을 주로 쓰고 있었어요. 여긴 이성이나 지성이 들어갈 틈이 없죠. 왜냐하면 절대자가 심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찍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신이 오신 겁니다. 종교적이죠. 여기는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감히 미약한 인간의 그 머리로서 뭐라고 여기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를 헤브라이즘 문명의 분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헤브라이즘은 이제 고대 그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루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들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문명의 물줄기를 헤브라이즘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히브리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유대 민족의 그 종교적인 역사를 보자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그 이후까지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이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까지 함께 그 일컬어서 헤브라이즘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바꿔서 유대 기독교 문명, 주데오 크리스찬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아테네 아카데미 학당 모습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헬레니즘 문명하고는 굉장히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문명처럼 보입니다. 헬레니즘은 차가운 이성을 강조한 반면 이 헤브라이즘은 뜨거운 영성을 강조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헬레니즘은 결국은 과학을 태동시켰고 헤브라이즘은 기독교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자, 과학과 교회 굉장히 다른 어떤 그 문명의 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매우 이제 복잡한 이야기지만 제가 요 배경 설명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도표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이런 배경 설명의 기초만 이렇게 여러분께 제시한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서양의 교육 사상이 무엇인지 특히 그 고대보다는 근대 교육 사상이 무엇인지 그걸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배경은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서 놓은 게 이제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차가운 이성이라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고 헤브라이즘은 뜨거운 영성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이 두 물줄기가 함께 내려오면서 서양 문명, 서양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 줄기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서양 문명이 2000 수백 년 역사 동안 저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도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두 개의 물줄기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고대, 중세, 근세를 거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많이 줬는데 어떤 시기에는 헬레니즘이 더 우세했고 어떤 시기에는 헤브라이즘이 우세했고 그런 커다란 어떤 그 경향 같은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그리스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니까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 우세해서 제가 실선으로 그려놨는데 고대는 유대 기독교는 아직 힘을 못 쓸 때예요. 뭐 교회가 아직 영향력이 크지 않을 때이고 그리고 교회 성립하기 이전 그 시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뜨문뜨문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현했는데 중세는 서양에서는 크리스천덤은 기독교 왕국이란 뜻입니다. 서양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했다. 즉 로마 교황청이 지배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헤브라이즘 줄기를 제가 강하게 써놨고 근데 중세 동안은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라든가 문예 등등이 이렇게 퇴출당해 있었어요. 이쪽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점선을 표시했는데 르네상스라는 것은 다시 그리스 로마의 고대 사상 그 학문 문예가 부흥한 것을 르네상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15, 16세기에 일어났었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서 유럽으로 퍼져나갔었던 그 물결, 그 세력, 이것을 르네상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르네상스 시기엔 그리스 로마가 살아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실선으로 보고 이때는 이 헤브라이즘적인 것이 좀 쇠퇴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점선으로 또 그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내려와서 현대의 그 이성과 과학을 추구하는 대학의 그 바탕이 되었고 이것은 현대의 교회의 바탕이 된 물줄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크게 그 성격이 굉장히 판이해 보이는 과학의 줄기와 종교의 줄기가 함께 내려오면서 서양을 형성하고 서양 사상과 서양의 교육 사상도 형성했다는 배경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배경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고대하고 중세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가까운 근대, 근세의 이야기 쪽으로 가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초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이런 교육 제도, 교육 체제 이런 게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는 이런 체제를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뭐 서당과 향교 그리고 전국에 하나 있는 성균관 정도밖에 우리가 기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초중고등학교와 이 대학교라는 이런 체제가 20세기에 우후죽순처럼 전 세계에 자라나더니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인 학교 제도라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생기기 시작한 건 한 2, 3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한 100년 전서부터 마구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학교는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들이 처음 생긴 건 서양이거든요. 유럽이에요. 유럽에서는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연구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 나온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학자 필립 아리에스라는 분의 책입니다. 아동의 탄생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적인 역사서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고 논쟁도 많이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나 현대 교육의 역사, 문화사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친 그런 고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RS가 이 책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에요. 아동은 근대에 발명된 개념이고 중세, 그러니까 한 500, 600년 전, 그 이전, 1000년 전, 뭐 이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동에게 개념이 없었다. 뭐 그런가, 왜 그럴까 이제 궁금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박사 공부할 때 시간이 없어서 이 책을 못 봐서 귀국했는데 마침 이게 출간이 됐길래 이걸 이제 번역해놓은 한국어본을 봤는데요. 어, 거기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옵니다. 중세 유럽인은 아동을 특별 대우하지 않았고 중세 유럽인은 아동에게 애정을 덜 주었다. 그러니까 옛날 유럽 사람들은 애들을 덜 예뻐했다는 이런 주장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 부모까지 포함해서 제가 저것을 약 20년 전에 읽었었는데 이런 RES의 주장을 읽고 제가 굉장히 이제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제 아이들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쁘고 사랑스러웠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애들을 보면 그 예쁜 자식을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지금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아픈데 어쨌든 그렇게 예뻤을 때 내가 내 새끼들을 예뻐하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러한 부모의 감정은 본능이고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한 본질적인 인간의 어떤 정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세 사람은 덜 예뻐하고 요새 사람은 더 예뻐하고 그런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쭉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제시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중세의 엄마 아빠들은 애들을 안 사랑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사랑했는데 현대 우리만큼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바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정 투여분이 좀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남의 그 서양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 한국의 부모 중에 자기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그것을 버텨낼 사람이 있을까요? 폐인되지 않을까요? 자식을 잃었다 하면? 그게 아마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지옥이라고 우리는 느낄 거예요.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현대 부모들은. 그런데 저의 조부모 세대만 해도 일제강점기 때 6.25 거치면서 아이들을 5, 6, 7, 8명 이렇게 낳으셨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다 자라냐 하면 의료고 생활이고 열악했던 그 시절에 하나, 둘, 셋, 넷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내 자식들이 그렇게 죽는다 생각해보면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그렇게 잃고 통곡하고 다시 눈물 씻고 일어나서 또 씩씩하게 또 사셨단 말입니다. 물론 자식을 잃은 고통은 엄청났겠지만 그럼에도 버티고 쓰러지지 않고 또 새로 기운을 나서 새로운 삶을 또 일구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같았겠지만 그 자식한테 내 모든 걸 다 걸고 바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정 투여 정도라고 표현을 해보겠어요. 이게 저희 RS의 주장이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여기다 또 써놓은 것은 이 집단거주 공동육아를 이렇게 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현대 이전에 서양에서도 공동체 중시 전통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양의 과거 인구의 특히 중세 때 인구의 대부분은 농노들이에요. 노예 신분과 다름없는 땅에 묶인 그런 평민들입니다. 극소수가 이제 귀족이나 성직자 아니면 군인, 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었지 대다수는 땅에 묶인 농노들이었는데 그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아파트에 한 가족씩 살고 이런 입장이 못 돼요. 다 헛간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요. 그래서 그 헛간에 들어가면 개인 화장실, 세면 도구, 그 욕실, 뭐 부엌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그런 건 죄다 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동주,
주거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가족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이제 집 앞에 나와서 마당에서 다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함께 요리하고 함께 설거지하고 빨래도 같이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 있고 목욕도 다 따로 함께 하는 데가 다 따로 있고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공동 생활의 모습이 보이죠. 예, 밤에 잘 때만 이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아기랑 같이 자겠지만 나머지 생활은 다 함께 밖에서 영유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공동 주거 형태에서는 공동 생활, 공동체 중심의 생활이 당연히 이제 만연했고 여기선 현대인들에 비해서 내 새끼라는 개념이 훨씬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식에 대한 그 강력한 그런 애정은 언제나 뭐 원시 시대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지금 내 새끼에 대해서 너무 좀 지나친 과몰입을 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옛날 중세 사람들은 좀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이렇게 키웠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서 이렇게 공동 생활하는 뭐 부엌이라든가 작업장에서 밥을 차려 먹고 나서 젊은 엄마 아빠들은 다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 있질 않아요. 일하는 장소가 노동 장소가 다 바깥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밭입니다. 밭에서 경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림이에요. 살림에 가서 뭐 땔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져오고 또 하나는 저기 목초지입니다. 거기서 양떼 치고 뭐 이런 것이에요. 이런 그 세 가지 작업 분야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농업과 경제 단위를 장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장원 경제 안에 농노들이 속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거의 엄마 아빠들 일하러 나간 다음에 이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단 양육을 했어요. 함께 다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새끼 내 새끼 하는 개념은 현대인에 비해서 현저히 약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감정 투여분이 적다 보니까 덜 예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덜 귀하게 여긴다라고도 볼 수 있고 나아가서 함부로 대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보다는 옛날 사람들이 아이들을 막대했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그리고 이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근거 자료, 사료들을 RES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료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하기도 한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사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집단 생활에서 공동 육아에서 우리 아이들 개념이 가했는데 이분이 제시한 가장 인기 있는 유명한 사료가 이 성모자상이라는 그림이에요. 성모 마리아하고 아들인 아기 예수입니다. 자, 중세는 유럽이 기독교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는 교회에 다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시하는 인물이 이제 이 두 인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인물을 그린 그림을 굉장히 은총을 주고 복을 주는 것처럼 그 갑옷처럼 여겼었죠. 물론 농노들은 이런 그림을 소유할 수가 없었겠죠. 이건 귀족이나 뭐 힘 있는 사람들이나 가졌을 것입니다만 이런 그림이 워낙 인기 있어서 유럽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다양한 그림이. 그 그림들을 RES가 분석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기가 이상하다. 성모 마리아는 모르겠는데 아기 예수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이상하냐? 생김새도 좀 이상하게 그리시긴 했는데 누구신지 모르지만 신체 비율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기답지 않대요. 보세요. 아기답지 않은가. 아기의 신체 비율은 3등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머리가 이렇게 큽니다. 근데 여기 성모자상에 나오는 그림들은 천편일률적으로 3등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기가 훨씬 더 어른스럽다는 것이에요. 예, 이 그림 뭐 약관입니다. 이건 발이 지금 안 나온 상태이기도 한데 여기도 보십시오. 아기가 아기답지 않아요. 점잖고 늠름한 청년처럼 보이죠. 이미 굉장히 성숙한 그런 존재처럼 보여요. 물론 신성을 표현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도 아기를 아기 취급하지 않았다는 그 중세인들의 태도가 여기 배어 있다라고 RES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 보시면 여기도 보십시오. 아이가 너무 성숙해서 어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신체 비율도 5등신, 6등신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늘씬하기까지 합니다. 7등신 이상 돼 보여요. 이런 그림을 제시하면서 RES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중세인들은 아기를, 어린이를 어른의 축소판으로 봤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나 어린이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작은 어른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른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막 함부로 쉽게. 그 이 곰돌인가 라이온인가 뭐 이름이 어쨌든 그 인기 있는 이런 캐릭터를 보시면 거의 이등신이네요. 이등신은 좀 너무하고 우리 그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보면 3등신 대상에 대해서 가장 연민과 그 애정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곰돌이 인형이라든가 아기 인형 같은 걸 3등신으로 다 그 생산자들이 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가장 많이 팔린다고 얘기하죠. 근데 3등신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기를 아기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고 그래서 아이로서 특별히 대우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현대인들보다 희박한 그런 면모도 함께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애들이 조금만 크면 성인처럼 노동을 시키고 그럼 마음대로 대하고 학대도 횡행했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 믿기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RS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서양 설화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좀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뭐 이런 설화들 다 아시죠? 서양의 유명한 옛날 이야기 헨젤과 그레텔. 이렇게 동화 버전에서는 굉장히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또 무슨 그림을 넣었더라? 그 이야기의 서두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 나중에 그 동화책 그림책 버전이 아니라요. 실제 그 그림 형제하고 그 이전에 패러본 등등해서 원본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애들 재워놓고 가족 회의를 하는데 안건이 뭐냐? 엄마가 가져온 안건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쌀이 떨어졌어요. 유럽이니까 쌀이 아니라 밀이겠죠.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한참 생각하더니 여보 그러면 내일 애들을 갖다 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가족회의 결론이에요. 단순한 이야기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 현대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론입니다. 현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들을 갖다 버리자고 얘기하는 것은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론을 내려서 다음날 아빠가 이제 애들하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서 갖다 버리고 오는 이야기예요. 아동 유기입니다. 이게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근데 갖다 버렸는데 여기 그림처럼 헨젤이 똑똑해가지고 아빠한테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껴서 하얀 조약돌을 주머니에 가득 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아빠가 없어졌을 때도 그 조약돌을 찾아서 집에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집에 돌아오니까 애들이 밤중에 돌아오니까 엄마 아빠들이 깜짝 놀랐지만 또 기뻐서 맞이하죠. 산에 갖다 버리려고 했지만 갖다 버리고 신경이 어떻겠어요. 근데 살아 돌아오니까 또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또 다시 갖다 버려요. 이런 삶을 상상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현대인들로선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긴 이야기를 끊고 짧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의 선대들이 조상들이 살아온 수천 수만 년 동안의 세월의 그 현실은 그 삶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처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류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처절했다. 어느 정도로? 자식을 갖다 버릴 정도로. 부인하긴 전 매우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다음날 아침 헨젤과 그레텔이 돌아왔는데 아빠는 또 눈물을 씻고 다음날 또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산에 가서 또 버리죠. 이번에도 헨젤이 눈치채가지고 빵을 가지고 가면서 빵을 이렇게 떨어뜨렸답니다. 집에 먹을 게 없는데 빵이 어디서 났나 이상하지만, 근데 이 빵은 산비둘기가 다 쪼아 먹어버려가지고 다 잃어버려서 이제 아빠가 없어져 버렸을 때 이젠 다시 찾아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헤매잖아요. 헤매다가 어디 가느냐? 이렇게 과자의 집, 마귀 할멈의 과자의 집을 발견해서 여기 가서 뜯어먹고 배불리 있다가 마귀 할멈한테 붙잡히지만 결국 물리치고 다시 이제 금의 환영한다라는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산속에 길을 잃은 어린아이들이 살아왔을까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들은 산속에서
마귀 할멈의 과자의 집을 만났을까? 이거 환상이죠, 환상. 누구의 환상? 살아남은 불쌍한 부모들의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중세 유럽 부모들의 환상. 자, 그때 부모라고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어찌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삶 속에서 애들을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었겠죠? 고통 속에서. 그래서 그 갖다 버린 아이들을 늘 그리워하면서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고통에 떨면서. 마음속에서나마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또 바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런 환상을 만들어주고 그 불쌍한 처절한 삶을 사는 중세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준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이런 거 없어요. 현실은 이런 암울한 것입니다. 이 암담한 숲길로 들어간 이 아이들은 길을 잃고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늑대밥이 됐거나 아사했거나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것이에요. 그게 처절한 중세의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뭐 유럽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하고 이 동양 문명권도 보면 예전의 기록들 보면 많은 것들을 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명심보감에 나온 이야기고 또 삼강 행실도에서도 그 실린 얘기인데 여러분 눈에 다 보이시죠? 이게 늙으신 어머니 음식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아이가 어린 자식이 어머니들의 음식을 뺏어 먹는다고 아이를 땅에 묻어 버리기를 한 그런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먹을 것이 뭐 얼마나 적고 귀했길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시절에 인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심보감이 해설 줄을 단 사람은 현대 한국인이거든요. 이 버전에서. 근데 어머니를 위하여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오늘날의 윤리관으로 보아서는 얼핏 이해가 가지 않으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거기다가 당시의 순손 내외의 그 지극하고 간절한 효성만은 깊이 찬양할 만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아연실색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깊이 찬양할 일인지. 저는 그냥 인류의 처절했던 과거 참상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것에 대해서 숙고할 일이지 이게 찬양할 일인지 이게 도덕적 메시지가 있는지 전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전에 대해서 그 역사의 과거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를 갖는 그런 사료로서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예전엔 우리 인류가 비참하게 살았고 애들 함부로 대했고 갖다 버리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학대하고. 이게 고대 뭐 노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언제적이냐면 19세기 영국의 그림입니다. 영국이 19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전 세계 최강 국가가 되잖아요. 그때 산업혁명을 그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석탄이었단 말입니다. 석탄을 채굴해야 되는데 갱도를 조그맣게 파서 경제성 때문에 채산성 때문에 거기다 이 7살 먹은 아이들 사내애들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갱도를 파내는 석탄을 파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으로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동시대에 그 유명한 그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작품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거 보면 당대 아이들을 가난한 아이들을 얼마나 인간 이하 취급, 짐승 취급을 했는지 생생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다가 이 아이들이 갱도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깔려 죽고 그랬어요. 그런 사건이 그 시대의 사진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그러나 20세기 초반 정도 돼 보이죠. 그 예전의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의 애들처럼 귀여움을 받거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근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도 아동 노동에서 이 탄광 아동 노동을 금지한 법이 이때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전까지는 오죽했을까? 또 이 이후라고 아동의 환경이 급격히 나아졌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정환 선생께서 어린이날 제정한 게 1923년이었던가? 그때쯤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이들을 너무 막대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사진이죠. 이건 방종환 선생 시절도 아니에요. 한 1960년대, 70년대 정도 돼 보이는데 돌담으로 봐선 제주도가 아닐까 추정되지만 이런 꼬마 아이들이 이런 노동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시켰다가 이제 최고랑 차겠죠. 그러나 이게 당연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는 도시에서 주택가에서 아이들이 리어카에 짐술에 연탄 나르고 있는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또 참여했었던 그런 광경입니다. 저도 저희 연탄 친구네 집 술에 밀었었던 그런 일이 있고요. 제가 저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할 수 없죠. 아이들한테 저렇게 못 시키게 됐죠. 그러니까 최근까지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비참한 삶이라 아이들한테도 이런 일을 시켰지만 아이들을 우리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돌보진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뭐 최근 우리나라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기껏해봤자 한 3, 40, 50년 전? 그러니까 모내기 처리되면 엄마 아빠는 다 논으로 나가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동네에서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집단 양육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마치 아까 RS가 얘기한 중세 마을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 새끼 하는 개념이 우리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는 게 RS의 주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란 그런 태도로 키웠다는 얘기인데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 더 이상 집단 거주 환경에서 살지 않게 됐어요. 유럽인들이. 농노 신분제가 와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땅에 묶이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거리가 많이 생긴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18, 19세기에 많은 유럽인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도시 거주민이 되는데 도시에 와서는 더 이상 시골에서처럼 살지 못하죠. 조그만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거의 핵가족화된 것이죠. 이렇게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아이, 내 새끼라는 개념이 갈수록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내 새끼가 중요해요.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중요한 게 된 것이에요. 이게 현대 부모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이들한테 감정을 엄청나게 투여합니다. 아마 중세, 천년 이전에 중세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했던 것은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부당하고 야만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죠. 거기에 비해서는 현대인들이 아이를 대해주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더 자애롭고 더 진화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조금 지나치게 진화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과도하게 모든 것을 바치는 건 아닐까요? 뭐든지 과한 건 나쁘잖아요. 과유, 불급. 적정한 것이 좋겠죠. 과연 적정한 수준은 어딜까에 대해서 저하고 교육을 소재로 자기 실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함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사랑의 적정부는 어딜까? 지나치면 나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나치면 과보호가 되니까요. 보호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과한 보호는 과하니까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이들을 무능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무능하게 만드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점점 키워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다 감싸고 모든 걸 해주면 허약한 온실의 화초로서 나중에 어떻게 자기 스스로 성인이 돼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한 건 당연히 나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하게 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새끼가 중요하니까 그냥 더러운 도시의 골목에서 그냥 소일하고 애들이랑 장난이나 치는 것을 보기 싫어하게 됐어요. 그 아이를 보다 더 책임진 위생적이고 뭔가 가치 있는 일하는 그런 기관에 맡기고 싶은 욕구가 점점 생겨났는데 그런 기관이 바로 학교란 말입니다. 전에는 그런 기관이 없었는데 18세기 이후서부터 유럽에도 그런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많은 도시 이주민 평민들인 전에 농노했었던 평민들이 그런 학교에 아이를 보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들의 마음 변화가
현대 공교육 제도를 확산시킨 하나의 원인이었다라고 RS는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게 나름 획기적인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RS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전 세계에 어떻게 이렇게 단시일 내에 퍼졌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설이 있었어요. 이건 뭐 우리 수업에서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조금만 언급하고 지나가면 뭐 이런 역사적인 공립학교 형성 배후 원인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는 개신교가 탄생했잖아요.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다른 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뭐 이런 그 구호를 외치면서 천주교하고는 달리 선행이라든가 이제 교회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이게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문맹이기 때문에. 거기다 성경은 또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모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모국어도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싶었고, 그래서 글자 공부를 해야 됐고, 그래서 학교에 많이 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탄생하고 학교 제도의 확산하고 관련이 있었다라는 정설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는 저희 16세기, 17세기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처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렇게 국경이 반듯하게 나눠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들 결혼, 뭐 혈족 관계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국경 구분이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18세기 넘으면서 나라의 그 기틀이 잡히고 국경을 확정 짓게 되면서 그 한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현대적인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은 지금 현대 국가에선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가장 최대 그 피고용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나요? 첫째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대장에.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 문맹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가 많이 또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산업혁명 때문에 더 이상 밭에서 쇠스랑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장에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숫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체도 많이 생겼거든요. 회사에서 사무 볼 사람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체험하고 쓰고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공해 준 것이 없어서 학교에 또 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대의 변화 때문에 유럽의 사회의 발전상 때문에 학교가 발전했고, 근데 RS라는 사람은 여기다 또 하나 부모들의 마음의 변화도 기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변동 이외에도 부모들의 정서적인 변화 이런 것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긴 마음이 또 학교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을 한 가지 더 보탰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게 됐단 말씀이에요. 18세기 이후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학교가 이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좀. 그러니까 그 비슷한 모델이 사실 없어요. 그 이전에. 아까 그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아카데미 뭐 이런 걸 보여드렸습니다만, 고대 그리스의 아카데미도 있고 리케이언도 있고 로마의 공민학교도 있고 하지만 그런 학교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그냥 소멸됐어요. 그게 2000년 전이니까요. 아주 고리골짜기죠. 옛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초중고등학교 같은 것은 이때 18세기서부터 처음으로 다시 생겼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가장 가까운 모델이라 봤자 중세 이제 성당 부속학교 그런 게 있을 정도거든요. 어쨌든 이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갑자기 모든 아이들을 이제 7세 이상의 아이들을 다 수용하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에 없었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아직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전에는 기껏 해봤자 학교에서 소수 귀족의 자제들이라든가 아니면 성직에 종사하기로 한 그런 사제 후보들 이런 사람들 소수를 교육하는 정도의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그런 시대가 그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아이들을 일단 많이 모아서 많이 때려넣는 많은 것을 가르치는 이런 무지막지한 학교 수업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많은 그 질문과 발상 이런 것들이 18세기 유럽에서 이제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쟁을 거치면서 근대 공교육 제도가 점점 이렇게 숙성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과정에 한복판에 있었던 사상가 한 명을 제가 중점적으로 오늘부터 말씀드리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게 아니라 여기를 해야지. 네, 이 사람입니다. 스위스 태생의 철학자, 사상가 장자크 루소입니다. 활동은 주로 프랑스에서 해서 죽은 다음에도 프랑스의 위인들이 묻혀있는 빵테옹이라는 일종의 국립묘지 같은 그런 곳에 안장이 됐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제가 여기 써놓은 유명한 역사적인 이런 명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밀이라는 책을 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에밀은 바로 교육에 관한 사상서이거든요. 그 앞에 나온 책들도 현대 정치 발달, 민주주의 발전사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친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들춰봐야 하는 그런 책이죠. 이 사람은 그 특별한 사상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상사적인 입지는 완전 스타급인데 천재급 사상가인데 그러나 삶의 그 자취는 초라합니다. 초라한 것을 넘어서 모순되고 그걸 넘어서 추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과 이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정합시키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상 따로 인물 따로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말은 번지르게 잘 쓰나 이 자신은 인격이 형편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별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진입하기가 힘이 들고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서양 교육 사상의 역사 2000 수백 년 동안 뭐 어떤 사람 플라톤의 파이데아를 꼽고 칸트의 교육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아마 많은 연구가들이 루소의 에밀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교육 사상서라고 꼽을 거라고 저는 베팅을 하겠어요. 가장 훌륭하다 어쩌다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근데 훌륭하다기보다 후대의 영향이 가장 큰 게 무엇이냐라는 면에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에밀을 꼽을 겁니다. 그만큼 서양의 근대 교육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에밀에 접근하기 전에 이 인물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자고 그랬으니까요. 일단 그 삶이 좀 불우했어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10대 한 15살 때인가 이제 자기 살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저 먼 데로 가서 이탈리아의 그 사보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15살 연상의 과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다가 그 과부와 나중엔 애인이 돼버렸고 동거를 하게 되고요. 이런 굴곡진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장 인격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인 한두 세 살 때가 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 때가 불안정하면 평생 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가 때 엄마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평생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 여자 품에서 저 여자 품으로 뭐 그런 행태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뭐 거의 뭐 공식적이죠. 루소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애초에 그런 그 기본 자질이 있었는데 이거 제가 뭐 바람둥이다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영유아기 때 성장기 모습은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예언하게 하는데 성격 자체가 이게 별로 타협이 없어요. 좀 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은 당대 18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강한 세력들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 세력들하고 다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이렇게 뭐 타협을 안 하고 그래서 평생 생고생을 합니다. 이 센 놈들한테 굽신거려야 뭐 좀 어디 자리 하나 없고 뭐 빌어먹었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평생 여기저기서 옮겨가고 도망가고 그 허드렛 일하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훌륭한 직업이 아니라 학벌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강타한 이런 사상서들을 이렇게 써내고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이런 걸 보면 천재급 사상가인 것은 이건 의심할 바 없어요. 일단 그 당시 이제 프랑스는 여전히 그 루이 15세의 그 절대 군주제가 있었는데 왕정의 덤비는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베르사유 궁전의 부르봉 왕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탄압은 안 받았는데 루소의 대표적 에밀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의 예배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현대인인 우리가 듣기에는 뭐 그럴듯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가톨릭 체제에서는 가톨릭을 따라야 돼요. 집에서 혼자 잘났다고 마음에 예배하는 건 이런 것은 용인해 줄 수 없어요. 감히 그런 사상을 전파한다는 게 용인이 안 되죠. 그래서 루소의 에밀의 그 구절 때문에 파리에서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에밀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리고 루소는 거의 뭐 지명수배 비슷한 그런 조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루소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간 게 다시 이탈리아로 갔다가 스위스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피곤한 삶이에요. 어느 한 곳에 정착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동네 가서 몇 년 살면서 외로워서 어떤 여성을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고요. 또 거기서 사고 쳐가지고 저쪽에 가서 또 살다 보니까 또 어떤 여성을 만나서 또 동거를 하게 되고 이런 식의 함께 살았던 여자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바람둥이라고. 루소 같은 스타급 사상가에 대해서는 연구 서적이 수백 권 이상이고요. 서양엔. 그래서 다양한 그 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옹호하고 변호해주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원체 바람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방황하고 피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새로 만난 사람하고 정분이 나서 그런 것이지, 나이트클럽의 제비족 그런 인물은 아니다라고 변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생활이 물란한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았고, 결정적인 것은 프랑스에서 함께 지냈던, 결국 이제 조강지처라고 할 수 있는 여성하고, 아들을 5을 낳았는데 5을 다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 죽을 때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참회록에서 진짜 참회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식들을 다 고아원에 맡기고 자기는 양육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째지게 가난해서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맡겼다라고 변명하지만 당대에도 그 사람들의 그 동정을 받지 못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게 뭐냐? 에밀이 무엇이냐? 교육서예요. 아동 교육서예요. 정작 자기 자식은 고아원에 맡긴 사람이 아동 교육서를 썼다니, 이게 그래서 진입장벽이에요. 저도 30대 중반쯤에 대학교 선생님들이 루소 에밀을 읽으라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하고 읽다 보니까 여기서 부딪힌 거예요. 아니 이따위 인간이 뭐 아동 양육서를 썼다고 이걸 내가 뭐하러 읽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위선자, 이런 인간의 사상을 배워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워낙 영향이 큰 책이고 많이 연구된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두꺼운 책이에요. 에밀이 이렇게 펼쳐놓고 한 번에 다 읽지도 못하고 계속 조금씩 보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5년,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늙어가면서 또는 성숙해가면서 루소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의 이런 이야기, 여성 편력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정작 자기의 아들들은 고아원에 갖다 맡긴 사람의 교육 사상서를 읽을 가치가 있냐라는 회의심이 든 분한테 제가 그 마음을 바꿔서 설득시킬 수 있는 재주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루소의 사상서들이 진흙탕에서 피어오른 연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꽃은 다 너무 맑고 투명하고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그 뿌리는 진흙에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소란 삶이 진흙탕 같습니다. 순조롭지 않고요, 순탄하지 않고 좀 거칠었어요. 고생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한테도 많이 배은망덕한 이런 언행을 어, 보였고 그래서 또 손가락질 더 받았어요. 갓 태어나서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게 그렇게 커다란 그런 그 결격 사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경험한 게 뭐냐? 자신의 밑바닥을 봤고요. 세상 사람들의 밑바닥을 봤고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가를 절절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교 도서관 상하탑안에서 얌전히 그 논문을 본 샌님이 아니에요. 장판에서 구르면서 인간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 자신의 인간 이해, 그 인간 이해는 무엇이냐? 산뜻하고 이성적이고 정리된 게 아니라 모순투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순투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성정이, 성격이, 경향이, 내면의 인성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스스로 모순됐다고 여기나요? 전 당연히 후자로 여겨요. 저 자신을. 굉장히 모순된 존재라고 여깁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 인식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자라나야 되며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사상서를 썼기 때문에 루소의 사상서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백 년이 지나도 읽히고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루소를 옹호하는 그런 표현인데 저는 이렇게까지 여겨요. 루소는 아마 자신의 살아서의 삶은 희생된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온갖 고생을 다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희생된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동족, 인류를 위해서 보물 같은 이런 책들을 남겨줬다라고 저는 평을 하겠습니다. 너무 띄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서 루소를 일단 받아들이게 됐다는 말씀드리는데 또 여기 한 가지 또 써놨죠. 그 계몽주의 학파가 당시에 유럽의 지성계를 지배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좀 가서 알랑방구도 끼고 좀 함께 사이좋게 지냈다라면 이것도 하고 좀 그랬더라면 루소도 덜 고생을 했을 텐데 성격이 그러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도움을 이 학파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에 여기하고도 부딪혔고요. 굉장히 무리하게 또 이 사람들을 대했어요. 이 사람들 신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고생을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은 호사를 누리지도 못하고 유명세는 있었지만 제대로 살아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러고 몸이 굉장히 건강한데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60대에 빨리 돌아갔습니다. 자, 이 인물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사람은 에밀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인가? 그 안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 사람이 에밀을 쓴 목적이 그러니까 이 에밀이라는 책은 그 에밀이라는 이름의 조그만 소년을 루소가 가정교사를 맡아서 키우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래저래 그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밀이 이제 청년이 될 때까지 관리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크게 말해서. 요게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글이 쉬워요. 어휘가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그냥 쉬운 소설책처럼 술술술 읽혀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철학적인 요소가 있는 책이에요.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칸트 같은 철학자의 책하고 굉장히 이제 대별이 되는데, 칸트의 책, 순수이성 비판 이런 건 무지 어렵거든요. 철학도들 읽다가 다 집어치우고 그런 책입니다. 근데 바로 그 칸트가 루소의 엄청난 팬이었어요. 칸트는 서양 철학사의 거장, 뭐, 다섯 손가락 하나에 꼽힐 만한 거장인데요. 루소보다 한 열 몇 살, 11살쯤 연한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칸트는 루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최고 범생이에요. 최고 범생이.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에요. 요만큼 티끌 잡힐 일, 윤리적으로 어긋날 일을 하질 않고 평생 사는 사람이고 학문에 자기를 다 바쳐서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칸트의 일화가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일화가
맨날 똑같은 시간에 동네 산책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있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그 전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칸트 교수가 산책을 안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대요. 칸트 선생이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칸트네 집에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 창문 너머로 칸트가 무슨 책을 막 보면서 막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왜 오늘 산책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칸트 말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못 나갔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책이 바로 루소의 에밀이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밀을 좋아했고 그리고 루소를 흠모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칸트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범생이 이 망나니 같은 루소를 왜 흠모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엔 가졌었지만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갈 듯해요. 칸트는 완전히 안정되고 안전한 삶만을 추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별짓 하고 좌충우돌하고 상처 입고 쓰러지는 루소가 어떻게 보면 칸트한테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심 또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어쨌든 칸트는 루소가 죽고 난 다음에도 루소의 에밀에 들어있는 교육 사상을 그것을 또 자신의 언어로 약간 바꿔가지고 유럽에 전파하는 등등 루소의 팬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칸트가 루소를 받아들인 것처럼 저도 루소를 받아들였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럼 에밀을 왜 썼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은 일단 거기까지만 드려야겠네요.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루소 이전에 루소는 18세기 사람인데 그 이전에 15, 14, 13세기 이전에 중세 유럽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갈게요. 중세, 옛날 이야기입니다. 중세는 흔히 5세기서부터 한 13, 14세기까지의 1000년 동안의 기간을 중세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중세에 대해서 뭐 암흑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그 대표적인 사회 계층이 뭐 이런 계층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농노들, 아까 말씀드린 농노들이에요. 일하는 절대 다수 인구. 그리고 이 안에 사는 귀족과 성직자,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여기 또 더해가지고 누가 있었냐? 성 안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렀습니다. 왜 성 안에 같이 사냐면 이 사람들의 기능이 성 안에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능이 뭐냐 하면 행정, 돈 관리,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 뭘 가르치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 그 갖다 파는 사람,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함께 살았었거든요. 그들을 부르주아라고 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농노처럼 수가 많지 않고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귀족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 그냥 평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부르주아가 점점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좀 특수한 그런 계층이라 헤겔 같은 사상가들은 이런 식으로 부르주아를 폄하 또는 평가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는 수가 작아서 자기를 지키기가 힘이 들었어요. 귀족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귀족의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그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에 부르주아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부르주아인데 거기서 악질 부르주아 한 명, 여기 알파치노가 연기한 이 사람이 고리대금업자,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로 나오죠. 샤일록 하면 아주 악당의 대명사처럼 불리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오직 돈입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없었던 부르주아상, 악명 높은 부르주아상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동시대의 부르주아들은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루소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주아를 폄하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이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타인들을 착취하게만 급급하고 조국의 이익 이런 건 생각 안 한다. 즉 공동체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들, 개인적 이익만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루소가 이들을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봤던 게 무엇이냐면 루소가 일종의 좀 어떤 예언자적인 해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18세기 유럽에서 부르주아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중세하고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도시의 기능이 집중되면서 부가 거기에 마구 쏟아져 들어오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부르주아들이 힘이 세진 겁니다. 옛날처럼 죽음 당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족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을 예감한 루소는 그러면 큰일 났다라고 본 겁니다. 왜?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되면 세상은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루소가 보기에는 서양은 옛날서부터 고대서부터 이런 인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크라테스 계보로 얘기한 철학과 학문을 발전시킨 헬레니즘 계보에는 영웅, 히로, 요새 슈퍼히로 이런 영화 많지 않습니까? 영웅이라는 인간상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 기독교 전통인 헤브라이즘에는 프라핏은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씀이죠. 선지자라는 그런 인간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모세, 뭐 아브라함, 뭐 느헤미야, 아이자야 이런 예언자들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히로들은 뭐 헤라클레스, 아킬레스,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훌륭한 인간상이 있었는데 이런 인간상이 이제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이가 부르주아가 되고 싶어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돈 많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만 좇게 됐다. 이런 신랄한 비판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그래서 이 에미를 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시대의 주체가 될 주체가 아니라 주체가 될 이기적인 부르주아보다 더 나은 인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에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밀은 부르주아보다 더 위대한 인간상이란 것이에요. 자, 이게 에밀 초판의 그 첫째 장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에밀은 뭐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